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8도입니다. 여름이 벌써 됐네요. 벌써 여름이 됐습니다. 예. 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정에는 맞는 것 같아요. 겨울과 여름 두 계절만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만 있고. 예. 중도가 예. 중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은 예. 전부 다 그야말로 가루가 됩니다. 예. 그만큼 또 강한 민족입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013년 5월 23일의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벌써 4주기가 됐습니다. 네. 예. 그 당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벌써 4주기예요. 참 세월 참 빠릅니다. 예. 세월 빠르죠. 예.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을 감사하다는 뜻으로 유족을 대표해서 대통령님의 장자 노건호 씨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인께서는 항상 역사의 진보를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둘러가고 멈춘 듯 느껴지더라도 긴 호흡으로 세상을 보는 역사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시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주기를 보내며 다시 한번 고인의 뜻을 기리고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댈 잊을 수 없어. 예. 방금 끝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 중에서 네. 유족의 인사 말을 들으셨습니다. 큰아들, 장남이죠? 네. 네. 노건호 씨.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예. 예. 비슷한 또래인데,
참, 전 사실은 그 노건호 씨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건호 씨 이전의 대통령 아들들은 대체로 불행했습니다. 네. 박지만 씨도 그랬고 박지만 씨는 지금도 불행의 길을 밟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또 누굽니까? 우리 김홍일, 김홍업, 또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도 역시 참 풍파많은 세월을 보냈고 말이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인 건호 씨는 그와는 다르게 구김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그렇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서 공식 추도식이 방금 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열렸는데 저희가 현장에 박성재 기자를 보냈습니다. 네. 예, 박성재 기자. 네, 봉화에 나와 있는 박성재입니다. 예, 추도식 끝났죠? 네. 예. 자, 어떻습니까? 추도식 분위기. 날씨 거기도 덥습니까? 네,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오늘 이곳 봉화마을은 오전부터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예. 1, 2주기 추모식 때마다 억수비가 내렸지만 3주기 때부터 비가 그쳐 탈장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는데요. 4주기인 오늘은 서 있기도 힘들 만큼의 더위입니다. 예, 그래요. 자, 제가 잠깐 소식 들으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다 내려왔다고요? 네. 4주기 추도식에는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리고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도 사람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도부로서는 3년 만에 당외대표의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참 오늘 이래저래 문재인 의원이 주목 많이 받았겠어요? 네, 문재인 의원을 둘러싼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대단했는데요. 잠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노무현 정신과 그거 아니니까 고향 땅이 부산에서도 잘 안 되고 또 이상한 짓을 하는 행정기관과 단체가 많던데 고향이 부산 땅에서부터 그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역사가 그렇게 일직선으로 그리고 곧바로 쉽게 그렇게 발전하지 않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지자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역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동의 세월을 걷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 강물이 굽이 그러더라도 끝내 바다에 도달하듯이 역사도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에 다 새로 출범하면서 후보님께서 정치활동을 조금 본격화하신다는 관측이나 시각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근데 아시다시피 멈췄던 적도 없고 따라서 다시 재개하고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동안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이 직무에 충실해왔고 다만 이제 언론 앞에 서지 않았을 따름이죠. 앞으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나 트위터의 활동이나 이런 거 계속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어떤 목표는 지난번 대선 패배도 불구하고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고 5년 후에는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출마해서 나름대로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좀 보연 넘치는 그런 사랑이나 지지를 받은 바 있으니까 그것이 다음 대선 때 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게끔 저도 제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해야죠. 직접 나섰을 생각도 있으시죠? 직접 역할. 안철수 의원이 어제 연구소 출범했는데 안철수 신당 창당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신당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정치에 대한 우리 그 시민 참여의 어떤 외연이 넓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그동안 솔직히 우리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런 말하자면 정당 간의 일종의 독과점 구조 속에 좀 안주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무너지면서 또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또 경쟁을 통해서 또 혁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끝내는 그것이 우리 사회 어떤 새로운 세상을 어떤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힘을 분열시키지 않고 끝내 종래에는 다시 힘을 합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전에 국민연대를 제안을 하셨는데 야권 세력 화합을 위해서 그게 유효한 거라고. 죄송합니다. 예,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상재 기자. 네. 취재 참 잘하셨네. 국민TV 라디오에서 기자를 한 명 보내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듣고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생한 현장 취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들도 많이 오셨나요, 오늘? 네, 이른 아침부터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낮 3시 현재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약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거기를 가봐서 아는데 5천 명이면은 꽉 찼겠네요, 보니까. 네, 정말 끊임없는 발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디 좀 눈에 띄는 분도 보이던가요? 네, 그중 시민들 속에서 둘러싸인 표창원 교수를 볼 수 있었는데요. 표창원 교수. 인터뷰에 성공했습니다. 예, 표창원 교수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오늘 봉화마을 처음 왔고요. 4주기인데 그동안 사실은 지난 대선 전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아쉬움, 오해, 섭섭함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잘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노 전 대통령님이 걸어오신 길이라든지 또 그분의 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 그리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을 배우러 여기 왔고요. 너무 와보니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신과 살아오신 삶을 좋아하시고 따르시는 많은 국민들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표창원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네, 표창원 교수 하면은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표창원 교수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이념 이런 점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습니다. 네, 다 이명박덕이라고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수 얼마나 보수가 개판이면. 지금도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십시오. 윤창중 사건도 그렇고요. 이른바 일베의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가짜 보수들,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가짜 보수들의 저예라고도 천박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요. 정말로 진짜 보수들은 숨어 있죠. 아까 이제 그 보수야말로 진짜 보수고, 어휘 그대로의 보수고, 사전적 개념의 보수고, 지금 보수를 참칭하고 다니면서 온갖 군데다 변을 싸질러 대는 이런 친구들은 보수가 필요한. 그렇죠. 보수다. 보수. 보수 교육이라고 군대 있으면은 얘기를 듣는데 그 보수입니다. 박성재 기자. 네. 오늘도 거기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풍경 같은 거 있었나요? 네, 우선은 오늘 현장에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네. 행사의 성격상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국민TV의 존재를 알았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또한 봉화마을 주민분들과 추모계 분들도 국민TV를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TV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 때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가장 큰 환호를 받았는데요. 예. 다행히 오늘 추도식에서는 김한길 대표에 대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어허. 아니, 뭐,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안 되지. 아이고, 에이. 김한길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 네.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면요.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뭐 탈당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남겼던 감정의 앙금들. 또한 이번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런 네. 점들을 고려하면은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네.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고, 네.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그럼요. 되죠. 예. 아니,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안 왔군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박성재 기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아닙니다. 예, 우리 박성재 기자 이렇게 또 보내니까 현장의 생생한 소식도 저희가 또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래저래 참 좋았네요. 네. 자, 내일 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봅시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봉화로 내려간 우리 박성재 기자와 만나봤습니다. 자, 서 이사님. 네. 아까 그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가 다음 대선 때 내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 네. 지난 대선 때 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분에 넘치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고요. 네. 또 안철수 의원의 신당 괜찮다. 좋다. 나중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힘을 합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 지지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의 역할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선 이제 차기 대선에서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니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네. 차기 출마로 네.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죠. 아니 뭐 남이 해석하든 말든 그 문재인 의원은 뭐 저도 책을 만들면서 간접적으로 접해와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참 우리 정치 문법에는 좀 생소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노무현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을 하면은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뭘 재거나 네. 아니면 한자를 깔지를 않고 이건 우리 정치 문법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하자면 전달 수단입니다. 예. 과거에 보수 정치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변죽을 울리는 방법을 썼어요. 이거를 깨트린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네.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네. 동지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제발 나와라 이렇게 네. 언론을 상대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네.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 나오는 나가고 이런 밑밥을 까는 예. 이런 행태들이 바로 이 구태 정치입니다. 바로. 예.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걸 정면으로 깼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보수 언론들과의 충돌을 일으켜서 왜곡 보도를 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되고 재임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 말 그대로 이해하면 제일 쉽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의 발언도 아니 자기가 뭐 물리적으로 그냥 사망하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정기 은퇴를 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상은 차기 대선 때까지 뭔가 역할을 할 거는 빤을빤지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문재인 의원이 했다고 보는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 이해를 하죠. 왜냐면은 문재인 의원은 누가 뭐래도 48% 이상을 득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나씩 둘씩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48%가 사실은 58%일 수도 있는 48%란 말이에요. 네. 그 물리적 표차도 3%밖에 나지 않을 뿐더러 예. 뭐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 개입이라든지 언론, 지상파, 종편, 보수 언론 이런 편파적인 보도 속에서 이뤄낸 48%이기 때문에 사실 58%에 저는 버금가는 강한 득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아니 일부러 우리가 매장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문재인이 차기 대선에 다시 이 뜻을 굳혔구나. 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악의적인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네.
안철수가 뜨니까 예.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다. 예.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요. 예. 뭐 그렇게 뭐.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글쎄 뭐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견제 경쟁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도리어 야권으로 하여금 파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가 뜨니까 그거를 뭔가 좀 견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의원은 이제 노무현 사실 사주기를 저는 계기로 다시 재개할 거라고 봤어요. 예. 선거에 패배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기가 5월 23일에 있으니까 예. 개원초 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초 몸을 사리고 낮은 자세로 묵묵히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주기를 계기로 조금씩 전면에 부상하는 이런 수순들을 뭐 저는 예상은 했었는데요. 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슬슬 몸을 일으키는 것뿐이죠. 문재인 의원은 지금 사실 그동안 뭐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남북한 문제가 경색이 되면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를 맞았던 지난 4월 30일 네. 임동훈 장관 DJ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재정 정동영 장관께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 의원 네. 이런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어요. 예. 이제 대선 당시 남북관계 특보를 맡았던 분이 홍익표 의원이 있는데요. 네. 이 홍익표 의원이 실무적으로 나서가지고 성사를 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사실 이제 남북한 문제는 뭐 박근혜 정권이 잘할 리가 없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최소한 남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이른바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명박에 이어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이명박 때처럼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하는 그런 오만불선한 그런 이제 대북 정책에서 벗어난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를 제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뭔가 조금은 진전이 될 건데 여기에 남북 관계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좋은 10년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의원이 앞장서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전문가 포럼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예. 그래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문재인 의원의 이른바 대선 3대 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협동조합을 통한 대한 경제의 모색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왔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협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또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 속에서 가능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의원하고 뭐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손학규 전 대표, 네. 전 후보 예. 이런 분들도 최근 들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물밑 작업이 아주 활발하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을 통한 대한경제의 모색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은 뭐 박원순 혹은 손학규와의 이 연대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른바 신성장 동력. 이제 우리가 이명박의 삽질 경제로 거의 5년을 허송세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창조란 말만큼 허황된 또 단어는 없거든요. 창조란 말 들어가가지고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또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안철수 의원하고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액션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3대 축을 통한 정치 재개 이런 것들은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노무현 대통령 사주기 추도식에서 봉화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뭐 저는 늘상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차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야권에서는 뭐 방금 제가 다 거론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안철수 의원, 문재인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빼고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이니까 재선 고지를 향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사람이니까 일단 뒤로 제껴둔다면은 안철수, 문재인 두 분 의원이 정치권의 전면에 나서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야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늘상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걸맞게 안철수 의원도 때마침 향후 정당 창당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싱크탱크격인 그 내일이라고 하는 포럼인가요? 뭐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의원도 그런 식의 3대 축을 통한 정치 활동 재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야권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좀 상식적인 정치를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 혹은 시민들 혹은 국민들에게는 아주 낭보죠. 자, 그래서 여권에서는 지금 뭐 딱히 야권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다.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10년 하면은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대권 주자로 새누리당에서 영입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럴 시각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죠. 결국은 뭐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박근혜는 내심 깨름직하니 나중에 그 양반을 모셔오자. 반기문을 모셔오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교장관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거의 대정되다시피 해서 원래 유엔 사무총장은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또 선진국 사람들은 하질 않습니다. 약간 후진국 사람들 나중에는 중진국으로 좀 바뀌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쪽으로 차례가 돌아왔나 봐요. 뭐 아시아권, 뭐 아프리카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한다면은 이제 한국이 맡아야 되고 한국이 맡는다면은 홍석현 회장이 유력시 됐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홍석현 아웃되고 그 자리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했던 반기문 당시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이제 낙점이 되는데요. 노무현이 만든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이명박근혜에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만큼 아이러니한 일은 없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관측들은 늘상 나오는데요. 국내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 국내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쉽게 적응해서 뭔가 하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저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과 박근혜에 필적할 만한 후보가 없으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운찬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틈만 나면 누구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권에서는 인물이 없다는 그 얘기의 반증입니다. 뭐 열심히 해보세요. 뭐 반기문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반기문 총장한테 물어봐야지. 시나리오가 만약에 정말 현실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매우 강력한 뭐 카드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유엔하면은 뭐 뭔가 좀 끄뻑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 총장이 뭐 그런 대로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국제기구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유엔에서 사실상 유엔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사무총장직을 거의 10년간 역임하고 국내로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여권의 후보로 나선다.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그러나 뭐 저는 우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뭐 반반이라고 봐야죠. 그게 반기문 총장이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권에서는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권에서 그냥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교한 수순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해창이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진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기획해가지고 된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허주, 예. 김윤환, 예. 그 양반의 어떤 그 그림 그리기, 분위기 만들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작용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작용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전 과정을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겪었기 때문에 예. 정말 곡절이 많았고 그게 누군가 기획해가지고 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뭐 추후에 시간이 되면 그 문제에서 자세하게 뭐 몇 날 며칠을 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여권의 후보가 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천운과 시운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너무너무 헤매가지고 네. 도저히 반전 카드가 없어서 당내 인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예. 뭐 그런 상황. 사실 이해창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예. 또 무엇보다도 요즘은 이해창 씨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이해창 씨도 결국은 나중에 그 아들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하고 결국 두 분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처럼 반기문 총장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또 하자가 있는 것인지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가능성은 반반이다. 근데 그나마 반이라고 높이 쳐주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 출신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외교장관 출신이 여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절반이라도 쳐주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가능성이 낮다. 네. 뭐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 한 2년이 지나면서 네. 박근혜 정권이 과연 국민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네.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평가가 안 좋아서 인기가 바닥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주 높아지죠. 쉽게 얘기해서 당내 인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예. 이럴 때는 뭐 더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아마 영입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생각은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뭐 지금 우리가 단 0.1%라도 가능이 있는 뭐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꼽아봐가지고 반기문하고 붙여놓으면은 반기문을 이기기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반기문이 나오면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뭐 두고 봐야죠. 그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걸림돌은 뭐가 있습니까? 걸림돌. 그게 우선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기득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요. 예. 게다가 두 번 연속 당내 인사를 배출해서 대통령이 된 경험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여기서 아무리 망한다 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손쉽게 영입할 수도 없고요. 당 밖의 사람을 끌어온 경우가 바로 이회창 씨 아닙니까? 그렇죠. 이회창 씨가 뭐 당 밖의 인사로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때 노태우 시절에 영등포 재선거 때부터 사실은 이회창은 출발을 해요. 예.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중앙선거위원장이었는데 영등포 재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된 민정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후보를 전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노태우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바로 전두환 다음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이 이해창이 대법관의 자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런 말하자면 여당 의원까지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어서 그때 깜짝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래서 대쪽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김영삼 씨가 집권하면서 그 대쪽을 활용해서 말하자면은 노태우 사람들 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감사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그리고 노태우가 마지막에 해먹었던 사업이 원효 사업인가 뭐 원효 비리. 예.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방위력 증강 사업인데요. 여기 흑표 전차 이런 걸 이제 도입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많이 띵까먹었다. 이거를 이제 원효 비리를 그 감사를 합니다. 예. 이창 감사원장이. 그래가지고 막 노태우 정권 아주 작사를 내거든요. 예. 거기서 또 국민들이 환호. 그런데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김영삼이 질투가 나가지고 잘라버려요. 예. 잘라버려서
쭉 쉬었죠. 쉬었는데 그 hen칠 비리가 이제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코너에 몰립니다. 예. 그래서 김영삼이 발탁해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이해창을 총리로 영입을 하죠. 예. 그래서 총리가 되면서 또 김영삼하고 많이 싸워요. 예. 게다가 또 이해창 씨도 그때는 참 괜찮았었는데 제가 총리실 출입했거든요, 그때. 왜냐면은 원래 그 이전까지는 군부 집권 대통령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예.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는 예. 해외 순방 중일 때는 총리가 절대 군부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군대에 대한 명령권은 대통령만 갖고 있다. 예. 이게 이제 만약 군발이 출신 대통령들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저거였는데 김영삼 때도 그 전통이 이어졌죠. 그런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으로서 해외 순방 중에 바로 이해창 씨가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합참을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죠. 예. 아니 그건 대통령만이 갈 수 있는 데인데 총리 네가 간단 말이야? 예. 근데 제가 그때 풀기자가 아니라서 흥해나 쿠데타 일으킬까봐? 아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건의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야말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예.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놈들이기 때문에 예. 애들은 군을 제일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건 대통령만의 오리지널 권리인데 네. 총리 네가 감히 넌 내가 임명한 자식 아니야. 예. 이런 게 그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인지 제가 경험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총리실 출입 기자들은 풀 기자를 돌립니다. 예. 이게 총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기자들이 우르르 다 따라가지 않고 예. 기자를 풀 기자 해가지고 한 명만 보내요. 그렇죠. 그래 그 기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공통 기사로 씁니다. 그걸 풀 기자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제가 얼핏 들은 기억으로는 그 풀 기자가 갔는데 합참을 방문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대요. 예. 갑자기. 예.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게 뭔가 김영삼과 이해창 사이에 뭔가 사이의 균열을 상징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냐. 일부러 그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나가지고 잠시 멈춘 거예요. 멈췄는데 정전까지 돼가지고 깜깜해졌다고 그러더라고. 예. 아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면은 사실 나라의 수반 계획 아닙니까 총리는. 예. 총리가 합참을 갔는데 왜 갔을까? 그 양반 왜 갔을까? 아니 이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나 봐요. 계획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나가면 안 가야 되는데 네. 이 양반은 대통령이 없다고 안 갈 게 뭐가 있어 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없다고 안 가?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가자고. 뭐 이렇게 갔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뭐 서로 이제 쌈박질 하다가 그때 이제 유명한 김진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그 이해창 씨가 중앙일보 김진. 네, 그 총리실 공관에 출입 기자들을 저는 초청을 합니다. 저도 갔죠. 그래가지고 폭탄주 돌리면서 신나게 먹었는데 예. 그때 이제 이해창 씨가 대권 출마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 비서실장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절대 그 얘기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이제 이른바 엠바고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중앙일보 김진 기자만 써가지고 엠바고를 깬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회사에 전에 깨졌죠. 야, 얘는 보도하는데 넌 왜, 그걸, 순진하게 그걸 엠바고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깨진 거군요. 그렇죠. 예. 누구한테 깨졌습니까? 이제는 백화점 부장한테 깨졌죠. 아주 그냥 개작살 났어요. 그런데 엠바고였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원래 그래요. 용납이 안 됩니까? 그래도. 아니, 뭐, 사고가 없으면 다 100% 용납이 되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송하고 비슷한 원리군요. 네. 경위야, 어쨌든. 경위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곡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총리도 물러납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으로? 네. 그 다음에 뭐 또 월간중앙인가에서 뭐 차기 대권 출마를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때 뭐 저기 김영삼 대통령 주변에 있는 홍영길이라든지 여기서 아이고 잘라야 된다 해가지고 뭐 결국은 그래서 이제 물러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권의 후보로 자리 매김을 했고 그때 구룡이 출마해가지고 9명이 뭐 최명렬 씨도 출마하고 해가지고 9명이 박찬정도 그때 나왔을 거예요. 예.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 투쟁을 거쳐서 결국 그렇죠. 한나라당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를 갖다 꽂아가지고 야 들어와서 그냥 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치열한 내부 투쟁을 그렇죠. 거칠 만한 담력이 과연 또 정치력이 과연 반기문에게 있느냐 이게 또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관건이다. 외부의 요소도 유리하게 작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니 하다못해 국회의원도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려면은 또 다른 게 자기도 그 역량을 닦고 쌓아야 되겠지만은 외부적인 환경 시온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시온이 별로 없었던 탓이라고 봐도 돼요. 예.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다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그 위상이 여건과 결합할 경우에는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듣는 다른 여권의 주자들. 어쨌든 반기문이 나오면 큰일 난다.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사생결단으로 내부 투쟁에 몰입할 것이고 과연 여기서 이 등살에 반기문이 과연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이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동안에 아무 상관이 없죠. 네. 그만두고 들어와서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다. 혹은 여권 일각에서 그걸 추진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불꽃이 튀겠죠. 변희재 씨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또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김용민 교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연히 이기죠. 농담입니다. 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때론, 그렇죠. 위험입니다.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우리 서 이사님? 저요? 예.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 뭐, 조용필 부른 노래도 있고, 뭐, 많은 가수들이 또 불렀습니다만은, 폴 모리아트라는 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만든 돌아와요, 부산항에 연주 막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 연주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MBC 라디오 싱글벙글 쇼의 시그널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예.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많은 또, 새로운 동지들이 그렇습니까? 모였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광주 북구독림동의 김정미 조합원 그 이후로 저희 시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깝네요. 서울 마포구 망원일동의 전길수 조합원 감사합니다. 마포 논객 닉네임이 마포 논객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마포 논객 전길수님. 네. 전길수님 하니까 대선 후보 김길수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불심으로 대동단결. 예, 2002년 대선 때 나왔죠. 아, 그래요? 예, 그 양반 아마 어디서 부당한 돈을 받았다가 굉장히 고초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 하동인가요? 예, 여기 행복한 냥이맘 손우정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저도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예. 김용민. 네. 또 있습니다. 예. 낸시랭. 정말, 고양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쿨합니다, 아주. 고양이들이. 예. 저는 개가 더 좋던데. 이제, 고양이의 또 매력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손우정님,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고양이 들고 서울 오실 일 있으면은 국민TV 한번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산시 부산진구 계금이동의 우리 이영미 조합원님도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참 좋습니다. 쾌청. 예. 개수작이라는 닉네임으로 우리 들어오신 조광희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서 참여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소동. 예. 자,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일동에 사시는 손윤정 조합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은 조합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 2동에서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정화님, 우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가입하셨습니다. 이정화 조합원. 감사합니다.
같은 고양시 덕양구 이번엔 화정 이동입니다. 네. 이은희 조합원도 함께 하셨고요. 네. 자, 서울 은평구 신사 1동에서 이주미 조합원도 함께 했습니다. 블레스드. 닉네임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이주미 조합원님을 God bless you 할 때 블레스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장욱님 은빠라고 하셨는데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석관동에서 바로 넘어가면 월계동, 과거 제 지역구가 있던 곳, 예. 석관동, 예. 석관동에서 장욱님 함께 하셨고, 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 이동에서,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자우편 주소는 같은데. 아니야, 달라요. 뭐, 국이 다른데. 아니에요. 전자우편 주소도 같고, 휴대전화도 같은데, 하여튼, 성함은 다릅니다. 부부가 같이 하셨네. 부부가 같이 가입하셨나 보다. 그렇네요. 최정우 이경수님. 네. 감사합니다. 부부가 또 함께 조합원이 되셨으니, 정말, 이 집안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여하튼 같은 주소에, 같은 닉네임을, 같은 아이디를 쓰는 휴대폰 번호도 비슷한 두 분이. 그러네요. 예. 같지가 않네. 비슷합니다. 휴대폰도 비슷하고 전자우편도 보니까 비슷할 분이에요. 아이디만 갖고 네이버 한메일 이렇게. 네, 그래서 부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또 아니라면은 본인들 기분 나빠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부부가 아니시라면은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손윤정 조합원께서 납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납입을 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합원 참여하는 방법 아시죠? KUKMIN.tv 국민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조합원 가입하시면 정말 총선 대선 TV 때문에 이 TV의 농간 때문에 국정원의 회방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선거 결과에 담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참여 국민TV 조합원 돼주시는 겁니다. 자, 국민TV 홈페이지에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한 칸 띄고 국민TV 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이사님. 네. 안철수 신당. 이제 진짜 시작하나 봐요. 깃발을 들고요. 다 이제 예측은 됐던 건데요. 네. 근데 최장집 교수의 이름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22일이면은 어젠가요? 네, 어제군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최장집 교수를 자신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이사장으로 영입했죠. 이사장에는 최장집 교수, 그다음에 소장에는 장하성 교수. 장하성 교수는 전 안철수 대선 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던 분이고 이렇게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이른바 싱크탱크의 성격에 대해서 최장집 교수가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방향, 즉 창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일이 창당으로 가는 정책 생산 기지이자 교두보가 될 것임을 이제 명백하게 한 거죠. 사실 최장집 교수는 진보적인 정치학자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거침없이 비판을 했는데요. 비판의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좋은 그런 이제 인상을 받지 못한. 너무 살벌하게 거의 적대시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말이에요. 여하튼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도저히 용인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비판을 또 수용해야 진정한 또 민주적
정치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그 의아해 했던 것은 최장집 교수의 그 진보적인 정치관과 안철수 의원의 길과 과연 덩치 이코르가 성립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제가 직접 취재를 요즘 하진 않으니까 지난 3월에 이제 미국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때는 이제 그 전 후보였죠.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국을 하면서 최장집 교수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나 봐요. 그 책 이름이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이라는 책이랍니다. 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책이긴 한데 뭐 여하튼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이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주변에 많이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최장집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존 정당들의 실패가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철수 의원의 모호한 새정치론에는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3월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 책에 감명을 받고 안철수 의원이 최장집 교수를 열성적으로 찾아뵀나 봐요. 삼고 초려를 한 거죠. 그래서 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의원만큼 정치와 민주주의를 배우려는 열성으로 날 대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 열정에 감동해서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사회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결국은 최장집 교수의 정치 노선과 안철수 의원의 정치 노선이 결코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선거 철회에서 열성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결국 오지 않습니까? 이런 스킨십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김지아가 변질해서 박근혜를 지지한 것도 결국은 같은 운동권의 선후배들이 너무 김지아를 왕따시킨 것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가 겹쳐지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외시킨 것도 그렇지만은 빈정상하게 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최장집 교수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좀 빈정상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 뭐 아무리 뭐 지식인들이 뭐 거창한 명분들이 되고 뭐 이런저런 막 이론을 앞세우긴 하지만 실은 그냥 화가 난 거야. 짜증이 난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이 스킨십인데. 사실 뭐, 우리 김용현 교수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보면은 그런 걸 좀 느껴요. 왜냐면은 사실 과거 라디오 21에 제가 대표를 잠깐 맡고 있을 때. 그때 당시 PD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우리 별로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그 라디오 21과 관련된 부탁을 했을 때도 매몰차게 거절했잖아. 아니 근데 그건 뭐 우리 서영석 이사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기보다는 알겠어요. 내가 얘기한 넘사벽이지 넘사벽. 내가 얘기한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정치 토크를 같이 하면서 자주 만나니까 서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김용현 교수라는 것은 그냥 재능 있는 젊은 PD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김 교수도 뭐 라디오 출연도 하고 나름대로 대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자기 성장을 많이 이루고 했거든요. 나야 별로 뭐 성장한 거 없지만은 여튼 이제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스킨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이렉트로 부딪혀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야권 정치인들한테 그게 많이 부족한가 봐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뭐 악의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스킨십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 깨끗한 정치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스킨십마저 좀 도외시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영어로 하면 샤이니하다 그러나? 좀
그 수줍어하는 그런 측면들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분들에게 많이 느껴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야, 근데 그런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니 정말 이건 뭐 역사의 쿠데타죠. 또 운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구나. 아니, 내 저기 그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야. 김용민이 같이 이렇게 준비된 정치 지망생은 완전히 나자빠지고 술 먹고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인간이 국회 들어가고 이거 다 이게 운이 요즘 결부된 거라고. 그런 사람이 또 국회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여간. 여간.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나 이런 얘기하면은 뭐 비웃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서 내가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국회에 들어가나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이 아니라 뒷구멍을 까보면은 299명 중에서 최소한 200명 그럴 거야.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1대1 토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니, 정치를 이제 앞으로 안 할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99명하고 내 토론하면은 최소한 내가 한 50등하는 될 수 있어, 내가. 농담입니다, 예. 샤이니 하다 보니까 이제 노 대통령하고 이인재 씨가 생각이 나요. 그때 1989년, 90년 이때 제가 국회 노동위원회를 출입했는데, 제가 뭐 그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인재 의원은 정말 이 스킨십이 좋은 분입니다. 누구나 보면 기자들 보면 동지야. 서동지. 서동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바둑 한 판 둘까? 이인재 의원이 바둑을 아주 잘 둡니다. 아주 강한 1급이에요. 예. 저도 좀 세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인재 의원하고 붙으면은 승률이 한 4대 6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아주 바둑 잘 두세요. 그럼 뒤에 앉아 있으면은 서동지 하면서 바둑 한 판 더. 노무현 의원은 쳐다도 안 봐요. 저를. 뭐 하고 있느냐면은 자료 열심히 들여다보고 중얼중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스킨십 있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유시민 의원도 그렇고 유시민 장관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싸가지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최장기 교수와의 관계도 그런 점들이 이게 결국 오해죠. 사실 노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게 그런 좀 수줍어하는 그런 부분이, 저 새끼 날 같은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져가지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정당 창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정말 김한길 대표 좀 뻘쭘하게 됐죠. 안철수 의원은, 정당 창당해서는 안 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냉정하게 쳐버리고 새정당 만들겠다는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존나게 쪽팔리게 됐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까 문재인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정치 발전에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계층에는 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해서 전부 다 또라이 아니에요. 예. 전부 일베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만은 뭔가 민주당 혹은 문재인에게는 좀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안철수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못됐던 것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야 저런 사건 같은 놈한테 맡겼다면 큰일 난다 하는 또 그런 안티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서로 뭐 작용을 하다가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로 승리가 야권 내부에서는 이제 가게 된 것이지만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주장하는 표의 확장성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저는 차라리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좀 보수적인 세력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좀 진보적인 세력들 그게 사실 레벨이 비슷해요.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그들에 대한 지지계층까지 흡수한다면은 제3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제3의 정당이 뭐 나와서 결국은 이제 대선 국면 혹은 총선 국면으로 총선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선 국면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결국 양당 체제 1대1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철수 신당과 안철수는 누군가가 제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문재인 의원의 바람대로 야권 연합을 통해서
가는 이런 이제 수순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 나오는 것은 필연이고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문재인 의원의 지적은 온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안철수 신당 이제 뭐 가시화가 됐는데 현역 의원 가운데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송창 의원. 예. 근데 이제 가시화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형태로 아마 올 10월 재보선을 임할 겁니다. 이제 10월 재보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예측을 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때까지 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몇 명이 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 요즘은 또 호남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판결이 그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10월 재보선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10월 재보선 전에 정당을 창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좀 느슨한 형태의 정당과 유사하지만 정당은 아닌 그런 일종의 싱크탱크 플러스 대한정당 성격을 띤 내일이라는 형태로 재보선을 임하고 내년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당의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죠. 예. 안철수 신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섣불리 신당 깃발을 들면은 이른바 오합지졸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힘이 붙고 새가 붙고 가능성이 커질 때 그때 비로소 깃발을 들 것이다. 그렇게 가요. 근데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가 정당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아까 문재인 의원도 새로운 정당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장식 교수가 정당 형태를 뜰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정당으로 가는 그 목표선이 가시화된 거죠. 그러나 정당의 형태는 언제 될 것이냐, 여전히 대단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리터머스 시험지가 바로 10월 재보선이죠. 우리나라에서 3당이 잘 된 경우가 없었어요. 특히 3당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반짝 큰 선거를 앞두고 명망가가 나와서 반짝 이렇게 좀 히트를 치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그 3당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존재하기란 쉽지 않은 게 또 한국 정치 구조고 그렇게 해서 3당은 나중에 큰 당에게 휘둘리고 결국에는 그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큰 정당에 휩쓸려가는 흡수되는 이런 구조를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걸 깨야죠. 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불분명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느낌상 저희 성향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고, 문재인 후보가 결국에는 그 불평등한, 선거 현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심지어는 부정선거의 와중에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겼으면은 사실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그 해법이 결국 안철수 지지를 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새누리당 성향을 띌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야권의 지지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안철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다 보는 것이고, 그 안철수가 과연 이 정치권에서 생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정당의 형태를 통해서 검증받고 시험을 받아서 또 강철은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금질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정치인 안철수가 태어난다면은 과거에는 불만족스러웠지만 앞으로는 지지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앞서서 국민 TV당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음악 나가는 사이에 5분이 또 동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5분밖에 안 되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5분밖에 안 된다기보다는 너무나 10명, 20명이 안 부러운 5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나경이 아빠 이철희 선생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 사하고 다대일동. 예. 다대일동 하니까 다대포가 생각이 나네요. 아마 그쪽 근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대포. 예전에 이런 개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 침투했던 무장공비가 물속에서 딱 나왔는데 허걱 다 대포. 다 대포. 참 어처구니 없는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용민 화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상영님께서 조합원이 되어주셨는데 대구 달서구 두류 3동 두류공원이 생각이 납니다. 두류공원. 예, 우리 두류 3동의 안상영 선생 함께 하셨습니다. 박배영 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인지는 지역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박배영 선생, 또 저희 그 조합원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산 연제구 연산 2동의, 갈매기 삼촌 김태윤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빅타이거, 한태호 님도 조합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개운동, 예. 개운동에 제 사촌 형이 예전에 살았는데. 아, 그래요? 예. 개가 운 동네다 해서 개운동.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학 개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개운동이 요즘 많이 발전했어요. 아무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예. 좋은 동네 사시는 우리 한태호님 조합원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TV 조합원 되시는 길은,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 조합원 되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예. 제가 아까 수줍어한다를 샤인이라고 발음했나봐요. 샤인데. 예. 제 영어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나오신 우리. 방금 입금하고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예. 닉네임 닭발 엑기스입니다. 닭발 엑기스 있으십니까? 예. 누구죠? 닭발. 엑기스. 우리 저희 지금 페이지에 나온 거는. 방금 입금했다. 입금하셨다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닭발 감사합니다. 엑기스님. 예, 또 그 사이 또 제가 소개해드린 분 중에서 입금한 분이, 부천 소사에 사시는 이경수님.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하트인데 저도 하트 모양의 그런 감사의 표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개수작 아이디 쓰시는 우리 조광희 님도 방금 입금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입금하는 것도 다 소개해 줘야 돼요. 봐요. 방금 바로 그냥 댓글이 붙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네. 우리 게시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거에 대해 불편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망했다 이런 분도 있고, 예, 어쨌든 우리 정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이죠. 자, 그래요. 굿프렌드 823님, 사람은 많은데, 아직 이들이 손잡는 것보다 각자 5년간의 행보로 진검승부를 부탁합니다. 여론몰이나 선거, 개입을 줄이려면은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지금의 현실을 대중에게 어필하는, 자신의 정책이 검증되고 이것을 진보, 보수에게 호소하는 날을 그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은 단기 필마로 대선 후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참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 진작부터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또 그런 정치적 진정성을 이렇게 검증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대선
1년도 안 돼서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 되고 또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국민에게 표를 받는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48% 득표도 정말 대단한 결과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또 앞으로 한 5년의 기간이 있으니 이 5년 동안에 정치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요,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나가지고. 결국 여권에는 안철수, 야권에는 박원순 이러지 않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으로 간다, 뭐 그런. 이건 과도한 상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안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과, 뜻을 달리하고 혼자서, 어떤 정치적 거취를 결정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뭐 많지 않았잖아요. 뭐 많지 않다기보단 제 기억 속에는 손학규 의원밖에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나라당에 있었던 수많은 이른바 정치적 동지들을 다 거기 놓고 민주당에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반대했는데. 참 그 어마어마한 그런 모험을 감행을 했었는데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결국 본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 그 손학규 의원의 정치 실력이나 혹은 진정성은 참 인정할 만한데 쉬운 게 아닙니다. 손학규 의원이 그때 탈당 안 하고 남아 있었으면요, 박근혜와 손학규가 결국은 이번에 길었을 것이고, 손학규가 이겼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권으로 가는 바람에 박근혜로서는 뭐 큰 경쟁자를 그야말로 스스로 제거했던 셈이나 다름없었죠. 예. 참 안타까워요. 제가 새누리당이 입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이 입당 안 시켜줍니다. 못해 자빨 해가지고. 아니 김문수도 받아주는데. 그거는 전향했잖아. 전향. 나도 뭐 언필칭 전향이라고 한번 하고. 전향 싸움 쓰고. 그렇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인생을 머리 박고 한 5분 동안 반성하겠다고 뭐 이러고. 저는 자빨들하고 살았던 내 지나온 인생을 반성합니다. 아니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해서 저는 좌파도 진보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좌파 진보가 되려면은 자유주의 성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사용자들이 참 좋아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수많은 사용자들이 놀라겠지만 전 이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풍인 것 같아요. 동생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 그 유명한 PD가 동생이지. 일주일에 집에 한두 번 들어가나? 그냥 날마다 아직 장가 안 갔죠? 안 갔습니다. 당연하죠.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장가를 갑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집안을 보면은 자기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더 이상 불행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그 저주의 대는 자기로 족하다. 자기에게서 끝내야 된다. 이 워커홀릭도 문제야.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워커홀릭이겠죠. 대단하셨죠, 진짜. 그 어떻게 우리 아내 되시는 분한테는 원성을 많이 들으셨겠어요? 원성을 많이 들은 게 아니고요. 참. 결혼하자마자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전혀 없었죠. 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군요. 하여간 참, 워커홀릭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야. 문제. 집에 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지를 모르겠어. 노는 방법을 모르겠어. 애들이 많이 컸으니 그렇지. 어릴 때야 뭐. 어릴 때도 그렇고. 알아봐주면 솔직히 되지.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말이죠. 참 미안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김 교수의 몸이 이렇게 펑퍼짐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몸무게가 한 90kg 넘고. 허리가 한 38인치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징그러워서 허그도 잘 안 해주는데 얘가 이 펑퍼짐한 아빠의 배 위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러면서 한 5, 6년 지나가지고
제가 살을 쭉 빼고 나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 살 쪘을 때가 좋았었다. 그래도 위에 올라가면 뛰어놀 장소가 있었는데 살이 확 빠지니까 뛰어서 놀 데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 교수도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예, 맞아. 저희 사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길었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서 이사님, 네. 무기 얘기 좀 하신다고요? 네. 김종대 씨가 최근에 인물과 사상 최신호에 쓴 글을 보고, 야, 진짜. 이 김종대 빠입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이 밀리터리 매니아, 밀덕후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밀덕후였는데요.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른바 덕후 명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밀리터리 매니아다 보니까 뭐 디펜스, 앤 디펜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잡지들도 많이 구독을 하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대 씨를 잘 알게 됐는데 뭐 김종대 씨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뭐 김종대 씨를 좋아하는 것은 이제 그런 풍부하고 상세한 우리 군에 대한 지식들이 저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김종대 선생이 과거에 뭘 했나요, 이 양반이?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과거에 뭘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 논조를 보면은. 네. 이 사람 과거에 뭐 했어? 따지거나 뭐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과거에 뭐 하셨나? 너무나 궁금해지는. 예, 제가 한번 좀 뒤져보겠습니다. 한번 뒤져보세요. 말씀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물과 사상 2013년 6월호에 국가의 거대한 비합리성이라는 제목으로 왜 육군과 해군 공군은 중첩되는 무기를 도입하는가라는 글을 기고를 했어요. 예. 이걸 쭉 읽으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에 전쟁 위기론이 유포되고 있는 그 배경에는 군산복합체 무기상들의 업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뭐 늘상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김종대 편집장 양력. 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4, 15, 16대 국회 국방위 보좌관. 어떤 국회의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16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그리고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참여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역시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그리고 2007년에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고 나서 지금 디펜스 21 발행인 겸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확실하게 갖췄구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정대철 의원 보좌관 하지 않았나? 예. 정대철 의원이 그때 국방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보좌관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예. 정대철 의원의 보좌관 중에서 여군 중위인가 대위 출신이 한 명 있었어요. 예. 아주 이쁘게 생긴 분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예. 나중에 모 신문사 기자하고 스캔들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약간 좀 귀가 솔깃해지긴 합니다. 예. 아니,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루머 수집의 전문가였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루머를 얘기했다고 해서 유언비어 유포죄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전직은 못 속여요. 근데 이제 김종대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예. 전쟁 위기가 한반도에 나면 이웃 나라가 돈을 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상식이죠, 그는. 자,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패배를 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1946년 일본 경제는 한참 잘 나가던 때인 1930년이나 34년 수준의 1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야말로 일본이 초토화가 됐었죠. 예. 특히 공업지대는 그냥
B-52가 쫙 해가지고 후 폭탄 터뜨려가지고 그 유명한 반딧불이라는 일본 그 만화 영화 또 결국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B-52의 폭격으로 뭐 완전히 막 동경도 박살나고 다 박살나는 바람에 한 18%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 예. 이 일본이 기사희생하는 것은요 한국전쟁 특수 때문입니다. 예. 보면요 한국전쟁 특수 이래 숫자를 내가 하도 이제 기가 막히게 적었어. 1950년 일본이 1억 4,8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한국전쟁에서만 그게 일본 외화 수입의 14%가 넘습니다. 13%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51년도에 5억 9천만 달러, 52년도에 8억 2,4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일본이 결국 그때 뭐 8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예. 1950년 되면은 그때는 100만 달러 밀리언어라는 말이 그때 나왔을 때예요. 예. 요즘 요즘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웃기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클 때인데 그때는 비행기 한 대의 값도 100만 달러 안 했을 때입니다. 그때 8억 달러 이상을 갖다 한국에서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전쟁으로 결국은 일본이 기사희생한 건 물론이고요. 또 미국도 요즘 지금 방위산업체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위산업이 뭐 그 보잉사,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거 한반도 전쟁을 임박했던 3월 4일에 주가 폭등했어요. 예. 미국의 봉 코리아 앞으로 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증폭되는 바람에 예. 한 20조 원 정도는 무기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뭐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하기 직전 예. 4월 17일 날 아파치 헬기 36대를 도입하기로 했죠. 아파치 헬기는 1조 8,400억 원입니다. 뭐 조짜리. 그리고 오늘 아니 헬기 한 대가 헬기 36대가 36대가 네. 한 대당 한 500억 원 정도입니다. 아이고 참. 이게 한 4억 달러가 넘는 거죠. 그죠? 예. 아니지. 1억 달러가 1,100억 원이니까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 대당. 다음에 6월 달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이 확정되는데요. 뭐가 되든지 간에 10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죠. 예. 또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제 첨단 무기를 동맹국에 팔 때는 국방부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예. 이렇게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도입 가격은요. 1조 2천억 원입니다. 다음에 미사일 위협이 계속 가중되고 있으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 중에서도 최 3세대 PAC-3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시 도입해야 된다 해서 그 도입 비용이 2조 원에 달합니다. 또 있어요. 북한에 이제 핵미사일 기지가 있으니까 이걸 쳐부셔야 된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제 제점이라는 그 공대지 미사일하고 유럽제 토러스라고 하는 미사일 중에서 택일 하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1조 원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또 있어요. 요즘 김관진 장관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죠. 적극적 억제라는 것은 초전 박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선제 공격? 그렇죠. 유도탄이 필요한데 그게 지대지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육군에 유도탄 사령부가 있습니다. 육군 유도탄 사령부 전력 보강비로 2조 5천억 원이 이게 뭐 전부 다 애들 이름 같아요. 조 해가지고 합치면은 20조 원이 넘습니다. 조. 거의 이런 거네요.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외국 무기가 일단 도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한 세대 30년간은 그 유지비용, 부품, 네. 고장났을 때 수리, 기타 등등 유지비용으로 보통 도입 비용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유지비가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유지비. 예. 뭐 AS 이런 거 없이. 아니 이제 AS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고장 나면은 부품도 수입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지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간접 비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조 원을 도입하면은 한 30년 동안 3조 내지 5조 원 정도 유지비가 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20조 원을 들여다오면은 향후 30년 동안 미국에 갖다 바쳐야 했던 60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52조 원입니다. 352조인데 이 무기 사는데 100조. 야, 1년 예산에 3분의 2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향후 30년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딱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니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도대체. 예, 이제 정말 미국의 봉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다 말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미국 의회 연설하면서 연설을 몇 번 받았다. 100번 받았다고 칩시다. 박수를. 예? 100번 받았으면 20조 나눠봐요. 100 나누면은 박수 한 번 받는데 최소한 1,000억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2,000억 원이구나. 네. 에이. 정말. 아유, 그 사실 정말 무기를 그렇게 사주면은 뭐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박수 쳐주죠. 박수를 치겠어.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김종대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은 진짜 올라라 개판 5분 전인 거야. 뭐냐면은 이제 작전권이 슬슬 우리한테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미군이 작전권을 완전히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는 이런 싸움이 없었는데 지금 육군하고 공군이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 보니 주도권 다툼을 위한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네. 북한의 유협이 있으면은 이게 육군에서는 유도탄으로 대적해야 된다 해가지고 육군 유도탄 사령부의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2조 5천억 원 돈 줘 하는 거고 공군은 무슨 소리야 F-35를 도입해야 돼. 그래서 한 40대 도입해서 향후 100대까지 내리면은 한 10조 원에서 12조 원 들어 이거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아니 좋아요. 뭐 둘 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 무기는요 첨단 무기가 될수록 값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거스틴이라고 로키드 마틴사의 CEO를 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거스틴 법칙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첨단 무기 제조 비용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은 미국 1년 국방비 전체를 들여도 비행기 한 대 못 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지금 F-35는 그 고비용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도입을 버거워하고 있는 그런 기종인데 그걸 한국에서 무려 10조 원어치나 사드리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도 골 때리고요. 뭐 전차 전력을 북한이 전차가 많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자, 남한과 북한의 전차 대수를 총 합치면은 6,000대가 넘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지형이 좁고 특히 남북한의 그 진경로에는 넓은 평야지대가 없습니다. 6,000대가 동시에 붙을 수가 없어요. 아파치 헬기 들여와봤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파치 헬기라는 건 더 넓은 평원에서 전차가 두두두두두 하면서 수천 대가 몰려올 때 아파치 헬기가 붕 떠가지고 마구 작사를 내는 그 전차 킬러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벌어지지도 않아요. 이미 전차를 막기 위해서 8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디야 통일로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갑자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방백이에요. 큰 무슨 광고물 같은 거.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여차하면은 그 폭발을 시켜가지고 주저앉힙니다. 의정 포천 가는 데도 많아요. 그게 1차 방백이에요. 그러면은 전차가 오다가 진경로에서 그것 때문에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방벽, 지뢰, 대전차포 해가지고 8가지의 방비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무려 1조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대당 그야말로 500억 원이 넘는 이런 아파치 헬기를 도입을 하는 것이 육군의 우리 군의 수건이었는데 그 전차가 필요한 거는 중국 대륙이나 미국 대륙이겠네. 그렇죠. 만주벌판을 갖다 침략할 때는 필요하지. 근데 그걸 도입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 대비 효율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도입을 못 해왔거든요. 이번에 한반도 위기 때 그 군이 결국 그거 따낸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웃기는 거는요. 자, 북한 장사정포 있지 않습니까? 장사정포, 이거는 그야말로 이 모든 사항을 군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해란이 됩니다. 이런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북한이 장사정포를
산의 뒤쪽으로 다 옮겼다. 왜? 산 앞에 있으면은 네. 대포병 사기에 의해서 금방 박살이 나니까 뒤로 옮겼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장사정포라는 것은 앞에 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산 뒤로 가면은 어디다 대고 쏠 거예요. 그 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산을 굽이굽이 넘어서 가는. 그렇죠. 그걸 또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또 군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게 웃겨. 장사정포를 산 뒤로 물린 다음 산 뒤에서 앞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터널로 이동시킨다 그러는데 군사 전문가들 여러분 개 같은 소리라고 다 웃습니다. 터널을 그 포를 갖다 움직이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다는 그 발상도 터널 뚫렸는데 그냥 생으로 그야말로 저기 북한 인민 3천만인가 2천만인가 전부 다 곡괭이 들고 팝니까? 돈 무지하게 드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뭐 땅굴 팔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땅굴 팔 실력이 있어도 그냥 맨입에 팝니까? 그래가지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유사시대를 앞으로 나온다 이제라고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공군에서는 그 에펙스를 도입해가지고 공군으로 타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유도탄으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싸움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 군비 경쟁이 우리 군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조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20조 원이 말이 20조 원이지 국방비가 우리 그 1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352조 원이었어요. 그 중에 국방비가 30% 차지한다고 하면은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100조 원 가까이 중에서 월급으로 나온 돈이 절반 또 될 겁니다. 그러면 남은 돈 중에서 20조 원이나 틀어가지고 이런 무기를 사댄다는 건데, 아니 뭐 그야말로 일본을 침략하고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 다음에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군비 경쟁이 우리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파는 건가? 아니 군비 경쟁이 일본을 겨냥해서 혹은 중국을 겨냥해서 뭐 있다면야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일본도 그 섬나라인데 전차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니 대한민국 내부에 육군과 공군의 지금 싸움 때문에 이렇게 무기 도입 경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북한 위협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런 몇십조 원을 들인다는 이런 족같은 얘기가 현실화되는 이게 제정신이 나라냐. 이게 결국은 김종대 선생의 주장인데 저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종대 선생이 뭐 조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아니, 물론이죠. 아주 점잖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나. 김종대 그 편집장이 과거에 그 이창복 의원 보좌관이었네요. 이창복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네, 이창복 의원도 뭐 요즘으로 따지면 빨갱이 의원인데. 네, 그리고 임복진 전 의원. 임복진 선생. 네. 임복진 선생은 제가 좀 알죠. 이게 군 출신입니다. 군 중장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삼남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내면서 8년 동안 국회 국방위를 담당해온 누구보다도 이 국방 분야의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이런 분의 아주 그냥 실달한 이런 무기 그 구입 실태의 어떤 전말 또 속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냥 우리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고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복지 못하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 못하는 거고 무상급식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안보를 위해서 쓸 돈은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대체 안 써도 될 그런 우리에게는 맞지도 않는 불필요한 이런 그 무기들을 잔뜩 사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뭐 물론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미국과 우리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안보적으로 그 안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 되는 얘기예요. 그게. 북한은 말이죠.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미국과 주고받은 것도 없이 미국에게 수시로 그냥 으름장 놓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이익은 또 극대화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미국이 우리는 봉이야? 그냥 미국이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미국한테 잘 보일 목적으로 사주는 이런 무기들. 이것 때문에 국민들 등골이 휘고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참 아니 우리가 그만큼 그거를 구매를 했다면
하다못해 뭐 정말 대전으로 좀 뻗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에서 뭘 사더라도 농수산물 사더라도 그 파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무기를 이렇게 사주면 미국한테 완전 캐무시다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아니 의회 가서 박수 받는 그런 걸로 무슨 아유. 이제 무기를 도입하면은 뭐 절충 교육이라 해가지고 뭐 기술을 이전시키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단계를 그 무기 도입은 워낙 액수가 크잖아요. 거치게 되긴 하는데 문제는 불필요한 무기를 사도록 경쟁하는 우리 군의 기형적인 구조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뭐 주장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미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계속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게를 생각해서 사주기도 하고 안 사주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걸러지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게 옆집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설을 퍼뜨림으로써 없어도 될 비싼 고가의 장난감을 사들인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런 비용들이 결국은 낭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의 복지나 혹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투입돼야 될 비용들이 결국은 쓸데없는 무기 사는 데로 이전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신샘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네요. 이 정부는 세계 정복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세계 정복을. 아니 미군의 그 첨단 무기 사실 캐망신 당했었죠. 뭐 이라크 전쟁 때도 뭐 그 자기들이 온갖 노가리를 많이 깠습니다만은 무기 성능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유럽 연합의 도전에 직면해서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도적으로 CNN이 사실은 그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집안에만 그 전쟁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이야 좋죠.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자기들은 텔레비를 보잖아. 그렇잖아요. 이라크 전쟁 날 때 미국 사람들은 뭐 저기 어디 앞에서 맥주집에서 맥주 들이키면서 치킨 뜯으면서 텔레비로 전쟁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 나가는 이라크의 시민들 혹은 미군 병사들은 그야말로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이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우리 국민들과 심지어는 미군들, 주한미군들 그거 목숨의 값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걸 증폭시킨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들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그 록히드 마틴 혹은 보잉 같은 군산 복합체들이 화량을 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결국 가진 자 몇 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범세계적인 1%를 위한 구조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게 쪽팔리고 화가 나는 거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2013년 5월 23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저희가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6월 3일부터는 개편이 됩니다.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는 금명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TV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셔서 듣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정치 비수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만큼 또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을 하셔서 저희의 목적이 TV 아닙니까? TV 건설에 어떤 탄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십만이 듣는 팟캐스트 방송이니만큼 광고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요즘 광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뭐 제 국민 TV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이 무슨 수익 모델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매체가 살 수 있는 건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이 협동조합 광고라는 것은 재벌 광고가 아니라 협동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이익을 주는 값은 싸지만은 생활 광고들을 많이 이제 실겠다는 측면에서의 광고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씩 둘씩 시험을 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뭐 이제 지금 이제 2개가 시험으로 지금 나갔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음성을 빌어서 나가는 광고는 5월이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예요. 5월은 노무현 달 아닙니까? 노 대통령 돌아가신다는 데니까. 아까 뭐 표창원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철학이라든지 사상 혹은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은 단순히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광고를 한 것 뿐이고요. 김영삼 대통령 혹은 이명박 목소리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목소리를 언제든지 광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광고들 많이 나갑니다. 지금 기업 광고들도 소규모 특히 협동조합 기업들의 광고들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협동조합원들의 단기적인 교육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 마련 이런 것들도 조만간 선을 보일 것이고요. 특히 뭐 일베처럼 그런 것들이 결국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에서 저희들 비어있는 곳을 활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역사교육 강좌 아카데미 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밖에도 국민TV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선을 보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의 아카데미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착착착 준비되고 있고요. 또 개편을 통해서 뉴스들이 보강이 되고 그런 뉴스들이 점점 더 진화를 해서 인터넷 뉴스도 나가고 그리고 TV로도 나가는 이런 날들이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저희들은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 이 방송 때마다 조합원 가입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것은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려면은 조합원 가입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 취지에 공감하셔서 조합원이 돼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한태호 조합원까지 소개했죠? 원주시 개운동. 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으로 갑니다. 김태영 조합원. 감사합니다. 고로롱. 아이디 있으시죠? 자,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지론 아모스 우리 송동익 조합원 환영합니다.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점이 박은영 조합원 감사하고요. 우리 갈매기 삼촌 김태윤 조합원 이렇게 또 납입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점이 박은영 조합원까지 소개했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최경 우진아빠 윤의석 조합원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이동에 제발 좀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여찬호 조합원 감사합니다. 5호 신예원 조합원 도봉일동에 사시네요. 반갑습니다.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혜민 서연아빠 강영수 조합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삼동에 김PD 우리 김준태 조합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산다 좋은 조합원 서울 은평구 역촌동 납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희석 조합원도 납입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 2동에 에로스 에로스 맞죠? 에로스 오재호 조합원 환영합니다. 그리고 월출산 검신 월출산이면은 저쪽 그 남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 마포구 망원 입장에서 월출산은 목포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최복규 조합원 환영합니다. 라종경 조합원 인천이 아니라 이천시 부바릅 무촌리에 계십니다. 라종경 조합원 환영하고요. 서울 강북구 송중동의 바람바람 이종구 조합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뜻깊은 날 이렇게 훌륭한 조합원들이 동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하고 행복합니다. 아까 제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였나요? B-5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B-29 폭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B-52가 없었죠. 그 영화 이름은 반딧불이면인데요. 이게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일본 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요. 뭐 오히려 전범 국가의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 비난에도 시달린 작품인데 뭐 저 만화 영화로 저 보기는 봤는데 저없디다.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써놨길래 제가 잘못 얘기를 해서 예. 예, 수정을 하는 바입니다. 예. 아이 무서워요. 예. 공짜로 방송 들으시니 뭐 이런 하자가 있어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예. AS는 예. 제 몫이죠 그래도. 아니 뭐 그렇게 수조원 들여도 뭐 돈 내고 수리하는 게 무기인데 뭐. 맞아. 예.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영석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사랑의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